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약용의 부함기라는 이제 교술 갈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알 수 있듯이 이 부라는 건 이제 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부력할 때 그 부자 있죠? 예, 그 암은 암자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기는 고전 수필, 이제 교술 갈래의 하나의 형식적인 예, 종류입니다, 여러분.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뭘까요? 나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공의 방문. 그리고 이제 정약용이 되겠죠. 정약용의 이 행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바로 나공입니다. 나공. 자, 볼까요? 자, 나산처사 나공은 자, 나산처사. 처사라는 것은 이제 나산에 숨어 사는 선비를 처사라고 합니다. 나씨 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이가 80이 다 되어 가는데 팔순이네요. 팔순.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겁니다. 홍안에 아주 그 홍안이라는 것은 붉은 얼굴이라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새카맣다, 눈도 새카맣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좀 추리가 됩니다. 눈을 지니고 있고 여유가 또 있어요. 나이에 못지않게 또 품이 그 어떤 그 품격이 모습이 신선과 같았다. 굉장히 신선의 이미지를 닮았어요. 이 나공이. 자, 그래서 나산처사의 그 외양을 묘사했고요. 늙은 나이, 팔순 됐으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거든요, 당시에. 또 얼굴도 붉고 눈동자도 굉장히 검고 이런 시각적인 어떻습니까? 색채 대비를 통해서 노인의 그 건강한 모습을 지닌 그 풍모를 묘사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산에 있는 다산 정약용이잖아요. 우리 다산에 있는 암자로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아름답도다. 자, 영탄법을 썼죠? 암자요. 계속 영탄법을 씁니다. 꽃과 약초가 벌려 있고 샘과 돌이 환하게 둘러 있으니 세상의 그심을 모르는 사람이 사는 곳이로다. 영탄법이 지금 계속 나왔죠? 그러면서 나공이 이제 정약용이 머무는 암자로 옵니다. 암자로 와서 세상 근심이 없는 세속의 근심 걱정 잊어버린 만큼 굉장히 공간이 어떻다 아름답게 잘 꾸며놨다는 거에 대한 예찬과 어때요? 감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그때는 자 귀양온 사람이므로 그러니까 이 정약용의 어떤 처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유배지에 온 사람 정약용 주상께서 사면하여 환양 고향으로 복귀시킬 것이니 사면한 글이 오늘 도착한다면 내일로 그대는 이곳에 있지 않게 될 일인데 무엇 때문에 꽃을 모종이라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또 다른 곳으로 막 옮기는 이런 행위를 모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이런 일들을 좀 지금 뭡니까 열거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또 약초를 심고 샘물을 끌어들여 연못을 또 만들고 또 돌을 쌓고 도랑을 만드는 등 이런 다양한 이 행위들 그렇죠?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무궁한 뭐 이런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런 계획을 세우는가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서리법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의문형. 의문 진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객 신분인 내가 언제 사면되면 떠날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불안정한 처지잖아요. 왜 암자를 이렇게 정성껏 꾸미고 또 먼 미래를 기약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이 나공 입장에서 80이 됐으면 뭐 살 만큼 살았고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깨달은 바가 많고 또 신선과 같은 외모도 가졌잖아. 이런 사람이 말하면 뭔가 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뭔가 좀 많이 알고 박학다식한 모습 또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은 분의 어떤 말하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꾸미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공의 이제 인생관이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그 삶의 어떤 바람직한 자기만의 태도, 즉 철학이 있는 거죠. 자기만의 세계관, 인생관이 이제 나공의 그 말하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요. 나공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인생이란 정처 없이 떠도는 떠다니는 방랑하는 삶이다라고 이제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나공이 비관적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호를 붙여요. 부부자라 지었음을 밝혀요. 부부자. 떠도는 자다 이거예요. 떠도는. 두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내가 나산 남쪽에 암자를 세운 지 30여 년이 다 되었다. 거기에서 사당을 또 모시고 자손을 기르고 있다. 자신의 그 처지를 갖다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시적인 처지와 대비되는 나공에 정착된 삶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자손도 있죠. 30년이나 됐죠. 그죠? 사당도 있죠. 사당이 있으면 뭐 결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붙박이로 사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약용과 상반되는 대비되는 측면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암자는 거칠게 깎아 끼우고 썩은 밧줄로 얽어맸으며 정원은 또 가꾸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암자는 그 정도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지역이 아니라 안정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꾸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예요. 왜? 삶이란 떠돌고 뜬 그런 삶이기 때문에 굳이 꾸밀 필요가 뭐 있겠냐라는 삶의 그 가치관에 의한 말하기 방식이겠죠. 수시로 구차스럽게 보수만 하고 아침에 저녁을 걱정하지 않는다네. 그러니까 나공은 집을 어때요? 임시 방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영원히 같이할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이제 빌려 쓴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걱정이 없이 하루하루를 갖다가 그냥 막연하게 산다는 거예요. 나공의 삶의 태도가 이제 잘 드러나는 거죠. 일시적이고 허망,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 나공이 자신이 그렇게 집을 가꾸지 않고 이렇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떠난이기 때문이네. 그러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집을 가꾸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했죠. 그리고 삶이란 뭐예요? 허무하고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무상이라는 한자가 떠오릅니다. 인생무상, 그렇죠? 떠다님의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혹은 떠서 동으로 가고 또 서로 가고 또 혹은 다니고 그치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뭐합니까? 뜬 거에 대한 자기만의 그 뭡니까? 정해진 방향 없이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간의 삶의 덧없음, 허망감이죠. 허망감, 무상감, 그렇죠? 이러한 통제 불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뭐 한 거예요? 열거법을 통해서 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자신의 호를 부르기를 부부자라 했다. 부부자, 그죠? 집은 이름을 붙여서 부암이라고 했다. 부자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자라는 것은 떠돈다는 거예요. 떠돈다. 자, 떠다니는 삶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호도 지었고 거처의 이름도 지었어요. 그래서 떠다님이라는 글자를 넣어 지었음을 자기가 스스로 밝히는 장면이에요. 나도 이와 같은데, 나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전혀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뭔가 허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정원 같은 경우도. 근데 자네는 어떠하냐? 어떠하냐? 일시적인 그 유배지의 삶이 인데도 불구하고 어째 이렇게 지성과 열정을 갖고 가꾸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네 일은 지금 내가 의혹투성이다 이거예요. 궁금한 점이 너무 많다. 응?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모순된 행동을 통해서 내가 뭡니까? 궁금해 미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세 번째부터가 이제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정약용의 말 하나하나가 결국 주제니까.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는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자, 나의 반론이 시작됩니다. 거시적 안목. 그러면 뭐요? 앞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미시적으로 이제 삶을 바라본 거고, 정약용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공의 전체를 이제 전면 부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일부 수용하면서도 자연과 우주 만물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나열을 하거든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나공의 그 말하기를 뭐합니까? 반박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내가 여기서의 나는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에요.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이제 뭐 행동도 변화를 줬네요, 그렇죠? 달언이로소이다. 달언이라는 것은 아주 사리에 통달하고 아주 그 세상을 잘 보는 안목이 높은 그런 말입니다라고 감탄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일단은 이제 전체 중에 일부를 수용하는 그 관용적인 말하기죠. 삶이 떠다니는 것은 선생님이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나공의 전제 자체에도 난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이 속성을 지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고 나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면 부정이라든가 이 떠돌아다니는 속성을 삶에서 본질적으로 없다라고 하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선택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D가 이제 중요하죠. 호수와 늪이 넘치면 부평초의 입을
도랑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장마가 지면 또 나무 인형도 물을 따라 흘러간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예, 떠다니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바다. 그죠? 이건 뭐 통념이라는 거예요. 통념. 선생님께서도 스스로 비유하신 바입니다. 선생님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보편적 산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평초나 나무 인형처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인생이요. 불안정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 떠다니는 게 뭐 그것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발상의 전환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식이 뭐예요?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자, 고기는 불에로 떠다니고 새는 날개로 떠다니고 물방울은 공기로 떠다니고 이게 쭉 열거를 하죠. 또 해와 달은 빙빙 돌면서 떠다니고 있다는 거죠. 공전을 하잖아요. 별은 일정하게 매어 떠다니며 하늘은 태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뜨고 지구는 조그만 덩이로 떠서 만물을 싣고 억조창생, 즉 억조창생이라는 것은 수많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천하에 뜨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써서 자 이런 것들은 열거를 했고 서리법을 통해서 뭐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열거법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뭐 하고 있다? 떠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표현 방식. 자, 그래서 나의 거시적 안목이 이 대화에서 잘 드러나죠. 예. 자, 네 번째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자, 유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추가 이제 시험에 단골입니다. 고전 수필에서는. 자, 나공의 태도를 이제 비판해요. 그리고 달관적으로 또 수용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자, 배안의 물과 갈대잎 비유를 통해서 나공의 편협한 시각을 이제 비판합니다. 자, 비판하는 점 요거 떠다님 속에서 인연, 만남과 헤어짐이죠.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나의 인생을 초월한 태도.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들어가서 선창 안에 한 잔의 물을 부은 뒤에 갈대잎으로 배를 만들어 그 물에 띄우고 그 뜬 것을 비웃으면서 자신이 큰 바다에 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렇죠? 가정적 상황이죠. 이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추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우물한 개구리의 그 자기 자신의 그 있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방식의 말하기입니다. 자, 지금 천하에 뜨지 않는 것이 없는데 선생이 홀로 떠다니는 것을 스스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여 자신이 그렇게 부르고 또 그 집에 이름까지도 그렇게 붙이고 떠다니는 자체를 슬퍼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써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장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나공의 어떤 비관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지금 비판하는 장면이에요. 저 꽃이며 약초, 샘물, 괴석 등 이러한 다양한 것들도 모두 나와 함께 떠다니는 것입니다. 만물과 자신을 일체화시켜서 그렇죠? 만물은 동등하게 떠다니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고요. 자, 그리고 또 만나서 기쁘고 또 헤어지면 잊어버리고 그것이 이제 인생이라는 거죠. 떠다니는 것이 뭐가 불가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묻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유배지에서의 현재 삶을 이제 긍정하고 이제 수용하는 달관적인 태도. 자, 이 달관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극복하고 현실을 이겨내서 극복하고 초월하고 달관하는 어떤 그 성숙의 경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혜경 선생이.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떠다님의 긍정적 가치를 입증합니다. 이제 증거까지 내밀고 주제를 강조하는 장면 한번 볼까요? 자, 떠다니는 것은 조금 더 슬픈 것이 아닙니다. 주장이에요, 주장. 그렇죠? 정면으로 그 떠다님에 대한 나공의 그 비애라든가 슬픔을 반박하고 떠다님은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어부는 떠다니며 먹을 것을 얻었죠. 또 상인은 돌아다니며 이익을 얻었죠. 범녀는 또 강호에서 화를 멀리했죠. 자, 범녀 이런 사람들은 중국의 고사에 나온 인물들입니다. 서불은 떠서 나라를 열었죠. 장지화는 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죠. 뭐 예언지는 떴기 때문에 안락하였으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열거를 하는데 전부 다 뭡니까? 떠다님에 대한 긍정적인 그 효과를 지금 열거를 한 거예요. 떠다니는 것을 어찌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서리법 써서 강조를 한 겁니다.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면서 긍정적인 가치를 뭡니까?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공자 같은 성인도 역시 뜨는 것에 뜻을 두었던 것이니 떠다니는 것은 정말 훌륭한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설리법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떠다님을 극찬하는 장면이에요. 자, 물에 뜨는 것도 오히려 그러한데 땅에 떠다니는 사람이 어찌 스스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십니까? 하였다. 만물이 이제 모두 떠다니며 긍정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인데 덧없는 인생에서 스스로를 비관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나공에 대해서 반박을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공의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요. 주제가 여기서 잘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 부분을 꼭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입니다, 주제.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예, 주제를 정리해 보면 삶의 떠다님에 대한 것이 제재가 되겠죠. 이 제재에 대해서 정약용 선생은 달관을 했고 긍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삶에 충실하려는 어떤 정약용 선생의 태도, 그렇죠? 예, 결국은 뭐 떠다니기 때문에 슬퍼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특징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전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위 문학 6개의 작품입니다. 모두 750문제입니다. 50문제고요. OX형 100문제, 객관식 25문제에서 꼭 시험범위에 들어가실 것 같으면 꼭 풀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설을 굉장히 자세히 넣어놨으니까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물어볼 때 없더라도 해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깊이 있고 또 내신 100점을 맞기 위해서 꼭 풀어보실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정약용의 부암기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